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녹취가 조작이었다고 실토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민의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기간에 문준용 씨와 관련돼 있는 특혜 의혹 녹취가 조작이었다 이렇게 실토를 했는데요. 어제 박주선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이 전 최고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이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네, 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밝힌 내용이 글쎄요 문준용 씨가 불법 취업 특혜 의혹을 관련해서 녹취록을 이제 조작했다는 건데 이게 대선 사흘 전 나흘 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충격적 내용인데요. 박주선 비대위원장 당대표 얘기가 사실이라면 지금 검찰 수사에도 드러나고 있는데 아마 5월 5일 대선 투표를 4일 앞두고 당시에 특히나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채용 원서 제출하는데 그 제출한 것이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준용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 후보가 그 전체를 공모하고 기획한 것처럼 담긴 내용에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대선을 직접적인 투표가 행해지고 있는 사전투표와 그리고 투표 4일 전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 진영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것을 반박할 만한 물리적 시간조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고 해서 당시에 상당히 큰 반향이 있었고 아마도 당시에 국민의당의 전체 의원들이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을 밝히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던 터라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조작되고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에 어머니 최순실 씨 영향으로 특혜를 받은 정유라 씨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당도 상당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이 이제 제기되고 난 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취업 특혜를 주는 상속자 나라를 끝장내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강공 모드로 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만은 왜 그때 파장이 우려가 됐었냐 그러면은 문준용 씨 취업 특혜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지속이 되어 왔던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정 증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은 이것이 진짜였구나는 사실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흘 앞둔 상황이었어도 뭔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이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4월 초순에 골든 크로스를 돌파하느냐에 많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만큼 지지율이 골든 크로스를 돌파하지 못해서 상당히 위기감이 또 절박함이 또 팽배했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만큼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 시기에서 나온 만큼 문재인 당시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조작 사실을 실토를 하고 사과를 했단 말이죠. 대선이 끝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고 검찰도 이제 조사를 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서 직접 먼저 실토를 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건 사안의 중대성이다라고 봅니다.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당시에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당을 고소를 한 상태고 네. 또 국민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무고죄로 또 맞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면은 국민의당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사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의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셀프 고백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함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정화를 하고 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뭐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명분상으로도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검찰 조사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래도 스스로 먼저 밝히는 게 그래도 치명상은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 씨의 개인의 행동인가 아니면 당의 지도부와 함께 공모하고 기획한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집중될 텐데 아마도 이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미 씨가 26일 날 서울 남부지검에 그 소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26일 소환되기 전에 당의 이용주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네네 이용주 그 법률지원단장인 이용주 의원을 찾아가서 사실은 이거 조작되었는데 검찰에서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아, 당에다가 먼저.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이 사실을 박수원 비대위원장한테 알렸고 당내에서 그 확인 작업을 거친 이후에 이틀이 지난 26일 날 박수원 비대위원장이 아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벌써 24일 날 이것을 그 이용주 의원을 찾아가서 이유미 씨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지난 이후에 뒤늦게 그 사과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이 과정에서 지금 항상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미 씨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당에서 개입된 사항들을 수습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공개한 녹취록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가 뭘 알겠어요. 뭐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문 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 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은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 당시에 김인원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신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발표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당이라는 위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공당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은 대선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만큼 그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만약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때문에 인해서 과연 이 부분이 앞에서 그 우리 소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이유미 당원 혼자서 한 일이냐 아니면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알고 있는 문제였느냐. 만약에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걸 당 지도부가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 또 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후보에게 이야기했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가려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셀프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한 진실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선 당선이 거의 유력시되는 후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후보의 가장 치명적인 문준용 씨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지시에 따라서 문준용 씨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가 담긴 그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유미 씨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 이유미 씨가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지시에 따라 내가 행동한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그 최고위원회에서 당 선대위원회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 사실은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최고위원의 말만 믿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인가? 최소한 그 녹음을 제보했던 이유미 씨와
그 녹취 당사자는 몰라도 이유미 씨 정도는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았는가 이런 몇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유미 씨 단독이라던가 이준서 최고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지는 않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인터뷰나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돌아보니까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근데 국민의당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조작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인터뷰 내용을 내보낸 것은 선거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전세도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 당시 사항을 잘 아시겠지만 이 대선이 최순실 씨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촉발된 재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도 최순실 씨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정유라 2대 입시 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특혜 취업이라던가 특혜 입학, 이 특권과 반칙에 대한 공분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정유라 사건이다, 문준용 사건이 이런 식의 국민의 공분이 컸고 특히나 국민의당이 정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당시가 마침 안철수 후보가 총력을 다해서 뚜벅이 유세라고 하는 것으로 선거 전략을 바꾸면서 총력을 다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그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때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연치구에게는 너무나 좀 준비되고 기획된 그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바로 네. 그 대목에 그 제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고 당력을 총집중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타이밍이 적절해서 제가 그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좀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때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 대선 캠프에도 있어 봤잖아요. 네네 있었습니다. 뭐 대선 캠프에 있으면서 각종 그 의혹과 제보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예. 많이 검증을 들었는데.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죠. 예, 그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1%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게 선거 캠프의 기본입니다. 들어오는 제보에 그렇죠. 대해서. 뭐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런데 캠프에 이러저러한 제보들이 사실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네.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 차원에서 많이 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선거 캠프 내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냐 아니냐 또 알고 있었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선거 캠프는 이런 의혹이라든가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선거 캠프 내의 절차에 따라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선거본부로 간다, 홍보본부로 간다, 또 아니면은 지도부의 회의를 거친다 이런 플로우 그 스케줄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비밀 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알려졌을 경우에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실 비밀주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투철한 사명감, 투철한 충성심이 없이는 혼자서 책임을 지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미 당선자가 안철수 전 이유미 후보에게 당원이요? 이유미 당원이 안철수 후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뭐 나중에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신이 이 모든 폭탄을 안고 가야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나 예. 투철한 충성심을 가지고 했다 보기에는 좀 믿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도 최소한 근접할 수 있는 라인 정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어떤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인지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철수 후보가 당 지도부 인지했다기보다도 얘기인가요? 적어도 이준수 최고위원이라든가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계통은 충분히 알고 알고 난 다음에 저지른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석연치 않은데 예.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가 단순한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지난 총선 때 전남 여수 갑의 지역구에도 출마를 했었고요. 물론 예비 후보 단계에서 본 선거에는 그 경선에서 탈락해서 출마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안철수 후보와 사제지간이었고 2012년 대선의 시절에 안철수 캠프의 진심 캠프라고 하는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66일이라고 하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철수 후보와의 사적 연고가 매우 높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그 후보자로 총선의 후보자로 예비 후보자로 출마할 정도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 단순한 자원봉사의 제보라기보다는 지도부와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아주 친밀한 관계,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발성과 순수성으로 보기에는 의심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젯밤에 이제 관련된 의혹을 조사를 해봤던 이유미 당원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급 체포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한 소리 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네, 자,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유미 씨가 단체 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요. 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은 이제 이준수 전 최고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이준수 전 최고위원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게 결국 이제 진실 게임이고 이것이 파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거 캠프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폭로를 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책임에 대한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을 혼자서 지고 가겠다는 그런 사실 그런 생각으로 폭로를 하거나 기획을 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당원의 입장이었다 보면은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철수 전 후보 측과 측근으로서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인데 단순히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를 가지고 이런 사실 메모드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안 자체를 기획하고 폭로를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석연치 않는 그런 구석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녹취 파일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유미 씨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모두 이제 그 공교롭게도 안철수 사람으로 분류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이 이유미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공개 전에 망설였던 정황도 있습니다. 보면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지금이라도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유미 씨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발탁되거나 안철수 의원의 선거를 돕던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유미 씨가 처음에는 증거 조작을 해 나가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준서 최고위원한테 중단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냥 해라.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해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유미 씨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유미 씨가 단독 이준서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부가 모르고 이유미 씨의 단독 행동인지 아니면 이유미 씨의 주장대로 실제로 상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국민의 당 차원에서의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가 구분되어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에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선 나흘 앞둔 상황에서 폭로가 됐습니다만은 이 폭로가 소위 말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가장 적절하냐 그러면 제3자가 직접 증언하거나 또는 제3자가 직접 증거를 공개하거나 이런 상황이 가장 진짜 임팩트가 크다라고 보는데 당시에 대선에 임박했던 시점에서 나온 문종시의 취해 특혜 의혹의 폭로는 국민의당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3자가 직접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굉장한 메모드한 파워가 아마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자들, 즉 국민들이 이걸 확정짓고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었다라고 이제 지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당 차원의 책임을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국민의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배신감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상황을 과연 몰랐을 것이냐. 만약에 몰랐어도 알든 몰랐던 간에 거기에 대한 좀 사과를 앞에 나와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이유미 씨 이름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로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네티즌들의 분노들이 상당히 들끓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이 일에 관련 있는 분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 했습니다. 관련 있는 분들이라는 표현인데 사실상 당시에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과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를 지목해서 한 얘기가 아니겠냐라고 하고 있고 실제 SNS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의 책임 있는 답변, 태도 보여줘야 한다고 하고 특히 안철수 전 후보는
이유미 씨하고도 사적인 연고도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 봐야 됩니다.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조짐이냐면은 오늘 아침에도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전 후보가 데려온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기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전략적 위기라고 제가 표현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국민의당의 지금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인 중도 입장이거든요. 이 기계적인 중도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정치적인 적극적 활동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스탠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 해서 꼭지점 축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개입하겠다. 캐스팅 보수의 역할로 확실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적 수정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이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또 내부에서는 민주당과의 호남 정서에 대한 부분 때문에 통합이라든가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이 상당히 고립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통합론이라든가 연대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 오늘 같은 사건, 이런 이유미 당원 같은 사건 자체가 상당히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어쩌면 정계 개편의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정치적인 책임을 만약에 져야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정서가 더욱더 팽배한 만큼 여기에 연대론과 통합론이 상당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무엇보다도 그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이념적인 정체성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개인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든 아니면 당이 조작을 일부가 참여했던 간에 이 사실 자체는 국민의당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 오명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연루돼 있던 광고비 리베이트 사건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그 국민의당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위기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무죄로 다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창당 이후에 그 두 번째 맞는 가장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국민의당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도덕성과 신뢰감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유미 씨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신속하게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덕성의 면에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보수 야당 쪽으로 좀 얘기를 전환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가 사실은 바른정당에 합류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진실은 본인들만이 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정병국 의원이 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 진실에 대한 유무를 이제 떠나서 생각해 보면은 정병국 의원이 낸 책에 밝힌 거죠. 책에 그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불거진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바른당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 대표가 선출이 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보수 적통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자한국당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적통 경쟁이 나는 신호탄이라 봐야 되겠죠. 결국 기회적인 어떤 색깔 이런 부분들이 홍준표 전 지사가 갖고 있었다는 부분이고 결국 바른정당에 입당하려 했다는 것은 보수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신 시장이 결국 바른정당에 있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지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의원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난 뒤에 조영 원내대표가 오라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정병국 의원이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소위 나이 60대도 아직도 네가 소장개혁파냐? 내가 그렇게 한번 비판을 한 일이 있어요.
나한테 감정이 좀 많을 거예요. 나는 적어도 정병국이가 나한테 전화해 본 일도 없고 나 옆에 온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홍준표 척근에서 나 그거는 난 한 번은 흠집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유철 후보는 오늘 이야기할 때는 내가 단정적으로 입당을 타진했다. 척근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용납하네요. 네, 홍준표 전 지사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 후보로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도 아마 대전 유세장에서 원유철 후보가 이 얘기를 꺼내자 반론 기회를 요구했다가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마지막에 기념 촬영이라든가 정리인사도 안 하고 그냥 유세장을 퇴장을 해버려서 그런 정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저렇게 근데 웃어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병국 의원 얘기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 측근을 통해서 합류사를 받겠다는데 그 측근이 윤한흥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그리고 내용도 2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움직이겠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 문제는 결국은 정병국 의원과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의 진실 공방으로 끝날 우려가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으로 당시의 분위기가 아마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동 책임 문제로 상당히 위기였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가려고 했던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데 왜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부인할까?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도덕성이라든가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당면에 있는 전당대회의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파에 대해서 제가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 이제 1월 달, 2월 달 이때까지는 이제 바른정당과 한국당 사이에 상당히 묘한 갈등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에 남아있던 의원들이 바른당에 대한 타진이라든가 직간접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책에서 이제 측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윤한흥 의원은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이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당시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수했던 만큼 입당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타진했다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가변성, 이 변수들에 대해서 정치인들 누구나 다가 이러저러하게 이제 상당히 망설이고 있을 때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의 이제 판결 자체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입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은 일단 판결이 나와봐야 뭔가 가시적으로 행보를 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권 상황, 특히 이제 보수당 입장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기 전이죠. 새누리당의 상황이 워낙 불확실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 충분히 저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선택을 해서 탈당을 할 수도 있고 합당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도덕적 비난을 받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된 오류나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진실에 대한 문제인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청와대에서 오늘 인사 발표가 있습니다. 자,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이진규 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실천가입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 교정 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하였고 국민권익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입니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업무 역량과 정책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 과학기술 행정 분야 최고의 정책통으로서 과학기술계로부터 책임감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고드린 대로 질문은 인사 발표에 국한하여 공개 질문만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그 박미전의 산자부 복지부 장관 인선 완료한다는 거는 혹시 내일 인사 발표가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현재 누차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사의 기준은 검증이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검증이 끝나는 대로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발표한 인사 내용에 관해서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이외의 질문은 오후 브리핑 때 받겠습니다. 네.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뭔지. 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자, 법무부 장관에는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이제 후보자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사실 그동안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후에 인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아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두 가지 문제가 고민이었을 겁니다. 네. 하나는 가혹한 검증,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예. 검경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네. 예상을 깨고 현재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 연세대 교수 출신을 선택을 했는데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검증이 오랫동안 걸리는 과정을 보면 난항을 겪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후보를 고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네. 1차적으로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내부에서 검증도 끝나지 않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예. 경실련의 대표로서 오랜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운동을 해왔던 시민운동가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비법조, 비검찰 원칙을 지켜서 검찰 개혁의 강한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교수가 임명이 되는데요. 네. 박은정 교수에 대해서 잠시 좀 프로필을 좀 살펴 볼까요?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자,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정책실장이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죠. 방미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인선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낙연 총리와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회동했을 당시에 추가 인선이 곧바로 이루어지겠구나는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상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 정도만 인선이 되고 나머지 이제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패키지로 한다는 그런 예상과는 달리 네.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모니터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나머지 추가 인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검증이 되는 대로 하겠다. 검증이 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재밌는 부분이 그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안경환 후보자 파문 이후에 곧바로 됐단 말이죠. 나머지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전부터 이루어졌을 것인데 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산자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후보자들은 검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인선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검증에 대해서 용이하게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인선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은 지난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인사검증 절차를 철저히 하겠다고 이제 청와대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위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검증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검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 검증 자체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검증에 의해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추가 인선에 대한 마지막 작업들은 순방이 끝난 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추가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교수가 내정이 됐고요.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곽은정 서울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지만은 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임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청와대의 인사 발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